네, 어제에 이어서 폭염주의보,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온열 환자, 공식 용어고 하니까 언론에서 다 그렇게 쓰는데 그냥 예전에는 일사병이라고 했고요. 더위 먹어서 힘들어지는 건데 역시 또 반일, 돈일, 야외에서 일하시던 고령의 농부들께서 벌써 또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부에서는 지금 벌써 태풍 일부가 감지되는 모양이죠. 댓글 보니까 부산 지역으로 보이는데 비바람, 바람이 좀 거세지고 있다. 태풍이 가까우는 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네, 보셨다시피 경기도 문화의 전당 광고를 유치했습니다. 8월부터 오는 연말까지 5개월간 국민TV 이강윤의 오늘과 국민TV 홈페이지에 방금 보신 동영상 이런 걸 게재하는 걸로 아마 이강윤의 오늘 코너와 코너 사이에 매일 나가게 될 겁니다. 광고도 이렇게 우리 이념에, 우리 정관과 우리가 지향하는 언론 이념에 부합되는 그런 광고는 계속 유치가 돼서 좀 재정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활력을 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서 편집을 해왔는데 제가 1분 이내로 굉장히 줄여달라 그랬더니 원래는 갖고 있던 필름이 굉장히 길었는데 아주 압축에 압축을 더해서 상당히 스피디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이강윤의 오늘에서 광고 게재가 시작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물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둔한 정치인들 시민 정치의식 언제 따라오나요? 예, 딱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청라에서님. 종로구청장, 중구청장의 이것은 정말 포퓰리즘이자 그냥 언론에 한번 나보려고 이럴 때 뭐 배너 1,100개 쫙 걸어놓으면 KBS, MBC 온갖 방송에서 와서 쫙 찍고서 구청장 인터뷰하고 마치 뭐 불매운동의 상징이라도 되는 양 그런 걸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 저는 틀림없이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견일 뿐더러 정치의식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고양된 높아진 한국의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베와 그렇지 않은 일본 시민을 철저히 분리시키려는 노력을 어느 때보다도 힘줘서 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 꼭 들리는 명동에다가 그걸 쫙 깔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이 좋아서 온 일본 관광객들이 노 재팬, 보이콧 재팬을 보고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참 좀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이런 수준 떨어지는 사람을 걸러내는 게 선거인데 지난번에 그냥 민주당 후보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됐으니까 서울에서 서초군가 하나 빼고 전부 다 민주당이었잖아요. 그중에 어중이 떠중이로 이런 사람도 들어가는 겁니다.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만드는 소중한 시사방송 오늘 잘 듣겠습니다. 은당 린 고맙습니다. 김병경님 고맙고요. 사드 때도 논의한 적은 없고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드 배치하지 않았느냐. 미국의 중거리 전략 미사일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그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 심히 우려된다. 그런데 새 미국 국무장관이 저렇게 떠들고 다니니 며칠 전부터 한국 오기 전부터 말이죠. 오스트레일리아는 우리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그었고 중거리 미사일이니까 오스트레일리아에 갖다 놔봐야 중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아무리 쏴도 인도네시아 지나서 태평양이나 겨우 떨어지겠죠. 중거리니까. 이 점은 두고 좀 큰 문제가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북핵 문제를 놓고 트럼프가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참 골치 아플 텐데요. 아무튼 자주적이고 주체적이고 우리가 빠진 북미 대화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되죠. 북핵의 가장 1차 당사자는 일단 우리고 물론 뭐 사정거리는 미국까지 갑니다만 멘트 좀 넣어주세요. 팟빵 청취자를 위해서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떤 멘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광고 유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5시 34분이군요. 34분 들어가고요. 정승일 박사님과 경제학
공부, 진단, 최근의 이슈들 위주로 시작하겠습니다. 도중에 하고 싶거나 질문하시고 싶은 거 늘 글에 오셨듯이 댓글 남겨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휴가 다녀오시더니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머리도 짧게 깎으신 것 같아요. 휴가하기 전에 좀 너무 더워서 좀 잘랐죠. 저보다도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저보다 한 당연한 거로. 3년쯤 선배신. 아니, 당연하다고요? 당연하죠. 아, 저는 아직 애가 중학생인데. 그건 아니죠. 정신 연령과 이게 신체 연령이 또. 아니, 애 어린 걸로 따져서 이 성회를 이건 참. 거기다가 뭐 이렇게 희한. 산에도 다니고 이러는 게 뭐 신체 연령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또 약 올려서. 알아보시겠습니다. 한 주 쉬고 오시더니 그냥 의외의 이 잽이 너무 강한데요. 네. 팟빵으로 광고를 들으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참 그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말을 8월 초에 네. 그 8월 2일 날. 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날, 네. 그건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었으니까 네. 그거 발표 나오자마자 준비했다는 듯이 또 네. 들으라는 듯이 딱 한마디가 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네. 여기 하나에 굉장히 많은 게 담겨 네. 있어요. 네. 일부에서는 좀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네, 일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준전시 국면이라고 본다면 경제 전쟁도 사실 총칼만 없다 뿐이지. 그렇죠. 100년여 만에 다시 일본이 조선반도에 진출을 시도하는, 네. 그렇다고 보면 준전시 상태인데, 원래 전시의 메시지라는 것은 이렇게 좀 짧고 압축적이고 강력하고 네. 하나로 모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여지없이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남북 평화경제 얘기 나왔을 때 네. 이 무슨 경제학에도 없는 황당한 구호냐. 박근혜가 말한 통일은 대박이다와 뭐가 다르냐. 네. 지금 북미가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평화경제가 언제 된다고, 남북이 평화경제권 합쳐서 어떻게 일본을 추월하겠다는 것이냐. 하세월이다. 네. 이런 얘기죠. 이승민 의원도 오늘 또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무슨 평화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정 박사님이 또 이거에 대해서 경제학 관점에서, 실물 경제 차원에서 좀 설명하는데, 제가 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얘기를 전부 다 이렇게 뭐 100% 옳다라고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대변인이 아니니까. 네, 제가 대변인이 아니기 경제학자 때문에. 입장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뭐 그런 걸 먼저 저는 그 평화 경제 얘기를 제가 어저께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좀 불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그 한미연합 시작되죠. 군사훈련이 시작되고 이미 북한이 뭐 며칠 전부터 경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아니 지금 남북 간에 평화하겠다고 하면서 왜 연합훈련을 하느냐.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는 할 말이 많죠. 뭐 동맹이란 말도 지금 쓰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기존의 군사훈련보다 이제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군사훈련 하는 거 아니냐. 군사훈련 하지 않기로 해놓고서는. 네. 그런 상태에서 군사훈련에 들어가니까 이제 북한도 군사훈련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미사일을 쏘는, 그게 이제 남쪽 어딘가 뭐 공군기지라든가 이런 데로 그렇죠. 사격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뭐 도발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뭐 양쪽이 다 지금 군사훈련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우리가 하면 훈련이고 네, 북이 쏘면 도발이라고 언론이 몇십 년을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그만큼 제목 헤드라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네. 딱 어떤 이미지를 심는 거죠. 그러니까 도발이라면은 그냥 우린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때린 때린 것 같은데, 거고. 실제로는 뭐 양쪽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냥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저는 그 이 평화 경제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게, 만약에 이제 짐작을 하자면은 예. 유승민 의원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평화라는 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현실은 뭔가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화 경제를 통해서 남북 간의 큰 규모의 일종의 한민족 전체 시장을 만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제 인구가 3배 정도 되니까 그렇죠. 그 정도를 우리가 단숨에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그 이야기를 그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그런 놀림당할 게 아니라면은 정말로 진지하게 뭔가 우리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희망과 전망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역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정도의 자신감이 없다면은 저는 어저께 발언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그 발언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냥 뭐 오늘처럼 그런 유승민, 뭐 하태경 그냥 사방에서 좀 공격이 나오는 게 뻔한 그런 그리고 얘기였거든요. 그런 반격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걸 알면서도 이 워딩을, 이 말을 굳이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네. 뭔가 함축된 뜻이 있긴 있을 텐데. 네. 저는 뭔가 하여튼 그 트럼프 대통령과 예. 하여튼 뭔가 이렇게 판을 음. 좀 우리가 아직은 밝힐 수가 없지만은 예. 상당히 지금 짜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희망을 갖고 있고요. 저는 어저께 그 수보회의에서 제가 보다 더 주목한 거는 사실은 평화 경제보다는 예. 어저께 거기 발표한 게 마지막 얘기였어요. 제가 읽어보자면은 경제 강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민주화 인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평화와 협력의 국제 질서를 추구하겠다. 그리하여 이 국제 무대에서 공정과 공영, 호협 협력의 정신, 그리고 인류 보편적인 그 가치와 국제 규범을 지켜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 굉장히 결정적인 얘기를 하셨는 게 예.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저는 이게 바로 일본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도덕적 우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에 비해서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즉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 그렇죠. 지금 되고 예.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아시아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문화를 지키는 음흠. 그런 강국이다. 경제 강국만이 아니다. 예. 일본 당신들은 기술 패권, 음. 경제 패권 요 정도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초정밀 기술 강국이라는 건 우리도 인정하겠고 좀 네. 뛰어난 점은 있지만 이를테면 민주시민 역량도 한 국가의 총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는 중요한 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네.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 및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그렇죠. 점을 우리 잊지 말자. 네. 뭐 이런 그렇죠. 걸로.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우리나라 국민들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그 외교적인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일종의 경제적인 충돌과 일종의 준정시 양상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아시아 뭐 동남아 여기가 전부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적 우위가 있고 음흠. 우리는 더 민주주의고 그다음에 인류 보편적인 그 인권을 가지고서 공세를 펼치겠다 앞으로. 예. 경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는 지금 일본이 공세고 우리가 지금 수세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우리는 지금 공세적인 면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과의 경제적인 격차가 아직 조금은 남아 있지만은 네.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가 앞질르고 있고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우리가 이미 앞질렀고 그렇죠. 그다음에 평화 정신이라든가 인권 정신에서도 우리가 이미 앞질러 나가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태세, 국방 그다음에 이 뭐 과학, 기술 그리고 교육 정책 모든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일본을 더 능가하는 음흠. 그런 식의 그 국가적인 미래 비전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뭐 너무나 멋있게 해석을. 아니 뭐 이 뭐 말 자체에 다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예. 앞으로 뭐 뭔가 하여튼 역사 교과서에서 나올 만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솔직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그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이 어디 가서 그 연설하신 거 가령 뭐 2년 전에 그 광주에 그 이 5.18 기념 예. 대통령 하셨을 되고 때 처음 갔을 때. 네. 그때 그 연설문이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작년인가요? 그저 서울역에서 네. 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만주를 가는 그런 연설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음. 남북 간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기차를 타고 8.15 경축사였나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그때도 굉장히 하여튼 저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그 정부 기념 행사를 무슨 뭐 공중파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중계 방송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연설 보겠다고 그다음에 관객 사람들의 반응 보겠다고 그걸 보게 될 줄이야. 그렇죠. 뭐 그런 말들이 네. 많았죠. 예. 하여튼 그 연설문이 저는 뭐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직접 손을 보신다고 하는데 예. 아무튼 굉장히 그 좋은 연설문들, 예. 정말 명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항상 제가 아쉬웠던 게 예. 경제 문제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예. 이게 뭔가 이 감동적이지는 않은 뭐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일본이 경제 침략을 하면서 예. 이 경제 영역에서도 저는 상당 부분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예. 상당히 감동적인 요소들이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음흠.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경제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먼저 떠오르는 게 무슨 수치, 네. 퍼센트, 뭐 경영수지, 흑자, 적자, 네. 퍼센트 포인트 0.1% 가지고 네. 막 큰일 난 걸 하니까 그게 뭔 소리야 싶어서 그런데 경제에서 감동을 유발해내기란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결국은 그 부분 우리가 진짜 촛불 이전과 이후에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서 많이 바뀌었고 또 바꾸라는 게 시대의 요구였고 그 역사적 짐을 문재인 정부에 얹어준 거니까 네. 이 정부는 그걸 수행해야 할 당연한 의무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그 민주시민의 역량 그것도 우리의 굉장한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런 점은 참 좋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국면이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과 이길 수 있다는 의지를 북돋워 주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의 기능일 거예요. 네. 그런데 과연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금형 산업이라고 지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네. 몇몇 부분에서 아직 우리가 현격히 떨어져 있는데 국산화하거나 수입선 다변화, 다른 네. 국가로 돌려서 하기에는 최소한의 시간의 축적이 필요한.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일본하고 좀 어떻게 해서 잘 돼서 다시 갖다 쓰면 좋을 것들이 꽤 많은데 대통령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머지않아 따라잡을 수 있다. 네. 이제는 일본에 안 진다. 네. 이건 좀 지나친 낙관론이 아니냐라고 회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많죠. 그분- 진보 쪽 사람들도 많고. 예, 진보 쪽에서도 그냥 자유한국당에서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늘 무조건 보지도 않고 깎아내리니까 그건 네. 뺀다 하더라도 그 점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거랑 연관돼 가지고 이제 그 지난주인가요? 이 어느 자리에서 박영만 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회장께서 일본과 한국 간의 기술 격차가 50년이다. 그건 좀 세게 뭐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 간의 노벨상 기초과학. 일본은 그렇죠. 노벨상을 한 20년인가 있어요. 물리학, 화학, 네. 뭐 의학 이런 데서 굉장히 네. 많이 받죠. 뭐 이미 1930년대 말부터 노벨상을 예, 받았으니까. 문학상뿐만이 예. 아니라 뭐 우리는 지금 하나도 없으니까. 있죠. 노벨 평화상 딱 하나 평화상.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근데 그런데 네. 그런 얘기가 딱 나오자마자 이 새누리당인가요? 자유당의 네. 이 대변인이 네. 우리나라랑 일본 간의 그 기술 격차가 무려 50년인데 어떻게 일본을 이겨먹겠다는 거냐. 그 얘기 이제 말은 안 했지만은 항복하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저께 이제 이 산자부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산업연구원이라고 국책연구소에서도 이제 매년 그런 보고를 하는데 네. 산업연구원의 이제 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 그 데이터가 있어요.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미국 여기 간의 그 기술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 왜냐면 중국이 빨리 쫓아가고 있으니까. 예. 한국과 일본 간의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 굉장히 이런 중요하죠. 얘기 나오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간의 격차가 분야마다 다 다르지만은 예. 평균적으로 한 1.5년에서 한 2년 정도로 나와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거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격차가
1, 2년 뒤면 그럼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일본도 계속해서 또 그렇지. 기술 개발을 하니까. 우리가 막 할 때 저쪽도 할 거니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쪽도 막 달려가고 있고 우리도 달려가는데 저쪽은 뭐 시속 30km인데 우리는 한 시속 40km로 가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쫓아가겠 그렇죠. 따라잡겠죠. 예, 뭐 이런 예, 식의 개념인데 예, 예. 아무튼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기술 격차가 노벨상 그거로만은 측정할 수 없는 거. 예. 노벨상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일본이 우리보다 거의 100년 정도 앞서가지고 공업화, 근대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삼천리 자전거 만들 때 걔들은 뭐 비행기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1868년도에 메이지 신 때부터 음흠. 시작을 한 거고 예. 우리는 196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완전 100년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이제 기초과학, 가령 뭐 물리학이라든가 화학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1980년대부터예요. 그 전에는 사실 뭐 그런 것도 별로 한 적이 없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저 정승일 박사께서 계속 물리학을 하셨어야 되는데 뭐. 그 전두환 때문에 제가 지금도 재밌어하는 물리학 공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인생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서 살고 있는데요. 노동운동과 현실 개혁이 급한 나머지 그 좋아한 물리학을 네. 동경했던 그렇죠. 이 소년이 자기의 꿈을 접고 깜빵에 가고.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제가 사실은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 다 무슨 그냥 숫자만 나오고 인간적인 냄새도 안 나오고 거기다 물리학처럼 무슨 아름다운 무슨 우주를 보는 것도 아니니까 정말 재미없어 하는 그런 학문이었는데 예. 제가 광주에서 사람 죽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권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지. 라는 걸 깨닫고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천체 물리학은 일단 스티븐 호킹한테 맡기고. 그렇죠. 예. 뭐 제가 아니래도 뭐 천재인 분들 많으니까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좀 사람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얘기를 하자면은 그 이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뭐 본격적으로 이제 이 투자가 이루어진 게 1980년대부터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한 40년, 30년밖에 안 되는 40년이 채 안 되네요. 40년이 잘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아직은 이제 너무 그냥 논문을 뭐 SCI 논문 같은 거를 뭐 1 년에 몇 편씩 내라 예. 이런 식으로 질보다는 양을 너무 강조하는 예. 그런 식의 제도와 관행이 지금 과기부라든가 교육부 이런 데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이게 아직까지 강고하게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바꿔야 되는 과제가 있긴 했는데요. 네. 어쨌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분야들이 대부분 다 그런 과학과 기술 분야 중에서 특히 특허라든가 이런 원천 기술, 음흠. 원천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이 특허로 돼 있는 것들도 있고 예. 많은 기술들은 사실은 특허가 아닌 것들도 있어요. 아예 공개를 안 해버린다. 왜냐하면 특허라는 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공개를 하게 되면은 잘하면은 특허료 수입이 있지만은 음흠. 안 좋게 뒤집으면은 누군가가 우리가 이 기술이 갖고 있는 기술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또 힌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분야, 특히 기계라든가 화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들은 아예 특허를 내지 않는 분야들이 있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기술력을 더 축적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많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지금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분야들이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분야들인데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가령 뭐 엔지니어들, 그다음 숙련 기능공들 이런 한 분야만 뭐 30년, 40년간 회사에 취업해서도 한 분야만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라든가 임금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도 굉장히 약하고 예. 관리직만 승진하고 예. 뭔가 엔지니어 승진 경로가 지금 약하고 제너럴리스트만 예. 만들어낸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관행과 제도, 법제도 이런 걸로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분야가 바로 이제 일본이 우리에 비해서 갖고 있는 강점들이거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그 일종의 경제 전쟁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은 뭔가 비상한 각오로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을 갖다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50년간의 격차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어떤 분야는 뭐 사실은 뭐 50년 격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어떤 분야는 뭐 한 1, 2년이면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뭐 어저께 그 이 선자부에서 발표를 했죠. 100대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작전 계획을 짜 놨다. 예. 앞으로 5년간 그중에서 한 20개 품목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내에 음흠. 이 국산화 가능한 예. 영역. 근데 나머지 80개 정도는 5년 정도 시간을 주면은 우리가 정부가
여러 가지 R&D 작업을 뭐 보조한다랄지 아니면 대기업들하고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뭐 이렇게 뭔가 알선한다랄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예. 여기서 재밌는 힌트가 하나 있는 게 지금 신문에도 나오는 얘기들인데 뭐냐면은 일본과의 이 산업 전쟁, 기술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이길 수 있느냐라는 예. 질문을 누구나가 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대통령께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답을 누가 하겠습니까? 장관들이나 뭐 국책연구소 연구소장이나 그렇죠. 연구원들이 하겠죠. 그중에서 누가 하게 되냐면은 산자부 장관과 산자부에서 일하는 국장, 과장들이 하게 돼 하죠. 있어요. 예. 국장과 과장들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디스플레이과, 조선과, 있죠. 뭐 예. 화학과 이런 것들이 예,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거기 계시는 그 과장님들은 일상 업무가 뭐냐면은 일본이 지금 공격하는 이 분야에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떤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지를 자기 업무에 그거를. 물론이죠. 근데 이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앞으로 1년 뒤, 5년 뒤에 이러이러한 식으로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보조를 해주면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안 하고 있다가 이 난리를 닥치고 나서야 해서 5년 주면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게 공무원들 잘못만이 아닌 건요. 예. 공무원들 뭐 그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산자부로 대표되는 산업 정책을 경시했던 나라입니다. 예? 박정희 때 제일 힘주어서 키웠던 데가 그때는 상공부라는 이름이었죠. 그렇죠. 산자부 전에. 네. 이제 에너지 문제를 끌어오면서 산업자원부가 됐는데 그때 상공부는 제일 잘 나가고 그렇죠. 뭐 경제기획원 다음은 예. 상공부였는데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97년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예. 그 외환위기의 원인이 뭐냐라고 국제적인 경제학자들이 논쟁을 했는데 금융. 거기서 가장 큰 그 의견, 지배적인 의견이 게 뭐냐면은 한국의 박정희 체제 때문에 터졌다. 그게 아하. 뭐냐? 바로 산업정책 때문이다. 음흠. 산업정책이라는 게 뭐냐? 정부가 재벌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줘가지고 인위적으로 관주도의 계획 경제. 계획 경제를 한 거. 음. 이게 여러 가지 뭐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았고 음흠. 부정부패 같은 걸 나왔고 이런 것 때문에 터졌다. 따라서 한국의 상공부로 주도되는 정부 주도형 그 정책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음흠. 이게 바로 월드뱅크라든가 미국 재무부라든가 더군다나 예. 우리나라의 그 당시 집권했던 그 이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경제학자들의 의견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또 사실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내내 산업 정책 같은 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명박 정부는 더더욱 많이 망가뜨렸어요. 뭐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도 시장주의였으니까. 예, 경제 살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명박 씨가. 네. 그러면은 산자부하고 제일 챙기고 이랬을 것 같은데 이명박 산자부 때도 중에서도 지식경제부로 그때 이름이 바뀌었죠, 잠시. 이름을 바꾸면서요. 그 이름도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예. 산업정책이라는 게 안 좋으니까 지식경제라는 걸로 바꾼 거예요. 예. 좀 멋있어 보이게. 그러면서 산자부 내에 여러 가지 국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 산업정책 국은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해버렸고요. 예. 어딜 키웠냐면은 주로 통상 관련 국. 이게 뭐냐면 FTA, 자유무역. 예. 자유무역이라는 거는 예. 산업정책과는 일정 정도 부딪히는 영역입니다. 그냥 무역을 그냥 다 자유롭게 놔두면. 아, 우리 산업을 키우려면 일단 보호, 육성을 네. 하기 위해서는 보호가 필요한데 FTA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한일 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자유무역을 지금 일본이 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FTA는 그거 하자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FTA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지금 일본과 한국 간의 그 자유무역 협정이 안 맺어졌거든요.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산자부랑 그다음에 대기업들조차 이거를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일본과 자유무역을 딱 하게 되면은 예. 일본 제품들이 정말 무관세로 그냥 마구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이 실력 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비교 열우가 바로 드러나니까. 네. 아.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조차도 이걸 반대해서 다행히 자유무역이 안 맺었는데 예. 어쨌든 일본과 아니 유럽과 미국과는 자유무역 협정이 맺어졌고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조항들이 사실 그 지식재산권 예. 특허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로 지금 묶여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기술을 개발할 때 예전보다 이 기존 그 유럽과 미국의 특허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요걸 피해야 되니까. 이미 다 요렇게 개발하면 저쪽에서 또 걸리고 예.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어쨌든 제 얘기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산업 정책보다는 주로 뭘 했냐면은 자유무역 음. 이런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뭔가 이 기술 투자만 하면 그래서 뭐 R&D 투자, 혁신 주도형 성장 예, 예, 요런 쪽만 했다라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이번에 일본이 공격을 하면서 사실은 일본이 스스로 자유무역 정신을 위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도 과거에 폐기했던 산업 정책을 소재, 부품, 장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시 부활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제조업에 눈을 돌리는 네. 계기가 되고 있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됐다. 네. 이런 거죠. 그거랑 연관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 지금 이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이제 뭔가 이 정부가 지금 발표하는 것처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협력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신제품 내지는 일본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소재와 부품과 장비들을 공동으로 개발해 갖고 이거를 양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뭐 중견기업의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대기업들 그중에 뭐 대부분이 사실은 재벌 기업이죠.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다음에 뭐 배터리를 만드는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런 데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재벌 기업이라든가 경제 민주화 얘기는 지금 상당히 뒤로 빠져버렸고 예. 그거보다는 대기업들이 하는 여러 가지 기술 국산화 역할 이런 것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세금 잘 내고 일자리 잘 만들고 기술을 국산화하는 그런 기업은 애국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뭐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휴가도 되고 그래서 참 경제가 조금 고팠는데 네. 오늘 우리 금융시장 물론 인제 정 박사님은 정치경제학을 공부하셨고 계속해서 산업 쪽에 쭉 얘기를 해 오셔서 갑자기 금융 네. 이쪽 질문을 드리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당장 어제 오늘 우리 경제에 미치는 바가 크니까 네. 환율, 금리, 주가, 네. 금융시장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충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뭐 패닉 현상도 겹쳤고 미국이 오늘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있고 우리와 일본의 경제 분쟁, 침략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경제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 모두에게 안 좋은 점들이 아주 몰려 있는 것이긴 한데 네.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아시아의 모든 증시가 다 폭락했어요. 네. 그리고 다들 달러든 안전자산을 선호하느라고 아시아 모든 국가의 자국 화폐 가치가 다 떨어졌잖아요. 네. 일본만 우리 빼고요. 예. 엔화 빼고. 질문의 요지가 그겁니다. 일본은 오히려 엔화 가치는 올랐어요. 네. 일본 니케이 증시는 폭락했는데.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유독 일본만 올랐느냐? 둘째, 아베노믹스가 쉽게 말하면 돈 찍어내서 막 뿌리는 거였잖아요. 네. 윤전기 돌려가지고 그냥 엔화 계속 찍어서. 그래서 뭐 국가 부채가 재정의 254%인가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40%라고 대통령이 막 40%가 그 재정 건전성이 너무 하지 말고 좀 과감히 풀어. 막 이럴 정도인데 돈을 계속 찍어내면 상식적으로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엔화 가치가 올라갑니까? 그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닌 게요. 예.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미국은 터지고 나서 기축통화라는 점이라도 있잖아요. 일본도 기축통화죠. 근데 실질적으로 통용은 거의 안 되잖아요. 아니죠. 엔화로 결제하는 데 있습니까? 엔화 기축통화라는 게 반드시 엔화로 결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 과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얼마나 안전한 자산으로 여기느냐라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그 연준이 달러를 마구 찍어 가지고 미국 경제를 살렸으니까 그럼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맞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 뭔가 위기가 딱 터지면은 달러부터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그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믿고서 또 달러를 더 찍어내고 있는 거고 예. 일본도 이제 비슷한 건데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하면은 일본의 그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예. 주가는 일본의 기업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더 심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한일 간의 무역 전쟁도 심화되니까 예. 당연히 일본 기업들의 미래 전망이 안 좋으니까
뭔가 펀드들이 음흠. 펀드 중에는 이제 월가도 있고 뭐 홍콩도 있고 다 네. 있는데 여기서는 미국의 그 일본 주식을 파는 거고 예. 하지만 금융시장에는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도 있고 예예. 특히 채권 중에서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국채거든요. 예예. 일본 국채를 사들이는 거죠.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아하. 일본 정부는 그렇게 불안하지라고 보지를 않으니까. 일본 기업들은 미래가 좀 어두울 수 있고 네. 이미 한국의 삼성전자한테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히다치 전부 다 추월당해서 네. 2류, 3류로 전락했다시피 네.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나 일본은 힘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미래 가치는 조금 안 좋게 보여지지만 일본 정부는 그렇지 안전하다고 않. 보는 거죠. 아하. 뭐 우리가 지금 그래서 보기에도 뭐 일본 정부의 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40%라 거의 뭐 세계 1등 정도가 1위라며요. 되지만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채를 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일본 그 국민들이고 그다음에 일본의 그 국민연금 같은 그 이런 기구고 예. 이러기 때문에 일본의 그 이 일본 정부의 재무적 안정성은 단단히 튼튼하다라고 국제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일본이 찍어낸 국채도 상당 부분은 일본 국민들이 다 네. 갖고 있고 외국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갖고 있다가 많지가 않아요. 한 방에 빵 때리면 일본 도망가거나 정부가 이러질 않는 거예요. 휘청할 그게 네. 아니다 이거죠. 일본 국민들이 또 이렇게 해외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를 믿고 그냥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돈을 그렇게 찍어내도 안 쓴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몇 달 있으면 은행으로 다시 또 찍어낸 돈이 돌아온다면서요. 뭐 그런 뭐 그 얘기는 또 복잡한 얘기고 아, 예. 아무튼 뭐 그런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런 건데 지금 그 이 금융시장이 어제 오늘 굉장히 출렁이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저는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2008년도에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곳이 바로 미국과 영국이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이거를 모기지론 예, 뭐 모기지론 좀 부동산발 금융위기였어요. 예. 그다음에 이 뒤에는 금융시장을 너무너무 규제를 풀어가지고 전 세계 특히 이 미국과 영국에 있는 이 금융시장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몰리다가 음흠. 이 버블이 터진 거품. 그런 시기였는데 예. 그런 점에서 이게 미국과 영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북대서양에 있지 않습니까? 예. 대서양을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북대서양 위기라고 경제학자들이 지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경제학 용어가 새로 하나 생긴 노스 거군요. 엔털리티 뭐 이게 크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세계 금융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하지만 정확하게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들은 2008년도 위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았다. 실제로 우리나라 2008년이면 그 리만 브라더스 네. 뭐 그때 말하는 건가요? 네, 그때 우리 실제로 그랬는 게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한국 예. 경제가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불안하다가 2009년도 초부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 왜냐하면은 일본의 엔화 가치가 폭등을 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계에 굉장히 많은 그 투자자들이 엔화를 안전자산으로 이제 여기고 엔화를 사다 보니까 예. 엔화 가치가 폭등을 하니까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일본 수출 엔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는 수출 가격이 비싸지니까 비싸진다는 가격 거니까. 경쟁력을 잃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한국의 원화는 그 당시에 뭐 1달러당 1,5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음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들은 이 수출 가격이 굉장히 내려갔고 차 한 대 팔면 그냥 한국 돈으로는 엄청 들어오고 그렇죠. 외국 시장에서는 아주 싼 값에 팔 수 네.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 3년간 예. 세계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기는커녕 음. 거꾸로 그 당시에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한국GM 이런 예, 데가 예.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수익을 누렸어요. 그때 컸구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 석유화학 회사들도 그 당시 중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았고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세계 금융위기가 아니라 예. 실제로는 아시아를 뺀 유럽과 미국의 위기였다. 아. 그래서 이거를 서구 경제 위기였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그 있어요. 기간 중에 중국도 비약적인. 비약적으로 성장했죠. 예. 또 중국은 더군다나 경제 살려고 뭐 여러 가지 뭐 재정도 많이 풀고 그다음에 예. 인프라 구축도 하고 제조 키우는 이런 것도 했는데 네. 그거랑 비교했을 때 지금 벌어지는 상태는 그럼 뭐냐? 이게 주로 미국과 일본과 중국,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예. 한일 간의 지금 무역 전쟁 예. 이런 거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여기 핵심은 지금 보호무역, 음. 기술패권주의 이런 거예요. 예.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과 유럽 간에 지금 무슨 보호무역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직은 아니거든요. 예예예. 주로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그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가 지금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지금 2 차적인 그 세계적인 그 이 경제 위기가 제가 볼 때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 진원지는 일단 미국인 것 같고요. 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을 원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끔 공격을 하는 거고 다분히 재선을 의식한, 네. 선거를 의식한. 이게 사실은 1930년대의 그 세계 대공황이 굉장히 악화된 그 모습이 음흠. 지금 이게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고 일종의 이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은 태평양이죠. 예 예.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가 북대서양 위기였다면은 음흠. 지금의 위기는 아. 뭔가 태평양 지역에서 보호무역이 심화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이고 이거는 부동산 금융발 위기도 아니고 산업발, 무역발 지금 위기이고 근데 네. 산업발, 무역발 위기는 굉장히 고치기가 힘든 아하. 이게 1930년대 뭐 나치가 등장 뭐 이런 거랑 그런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양상이에요. 예. 그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과 지금 준전세 상태 비슷하게 지금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게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남북 간의 전쟁을 빼고는 예. 전쟁 상태라든 이런 말을 쓴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더군다나 이 주변 강국이라는 게 전부 다 세계 최강국들인데 예예. 그중에 하나와 어쨌든 군사적인 대결은 아니지만은 예. 경제적인 지금 전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 정도고 예. 그다음에 이제 8.15 전후해 가지고 뭐 독도를 지금 지키는 뭐 훈련을 하겠다는 건데 중대 발표설도 나오고 뭐 네. 이래요. 그것도 사실은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죠. 이게 예. 뭔가 독도에 대해서 일본은 자기 땅이라 뭐 하고 우발적인 뭐가 있을 수도 네. 있죠. 네. 이런 최악의 게 경우에는. 사실은 이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음흠. 새로운 시대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꽤 되고 있는데 이 질문까지만 소화를 하고 오늘 강의는 일단 맺는 걸로. 네. 단골 질문자신데 이분 내공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 박사님 책, 뭐 논문 이런 거 자주 보시는 것 같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식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ASD123께서 걱정 겸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선화카드 한 장님, 이거 실명으로 써주시면 좋겠는데. 정부는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의 협조를 구한다고 하는데 지난 20년간 이렇게 하다가 국산화가 안 됐던 거 아니냐? 질문입니다. 국산화가 뭐 100% 안 된 건 아니고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국산화가 된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안 된 것들이 많은데 그럼 이제 왜 안 됐냐라는 그 지금 문제의 책임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질문의 의도가. 그것도 있죠. 네. 이제 그중에 이제 정부도 있고 기업도 있겠죠. 기업도 있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문제되는 게 대기업의 행태인 거예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러면은 그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뭔가 협력해 가지고 공동으로 뭔가 이게 뭐 새로운 그 이 부품과 소재 이런 것들을 국산화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납품을 받았는데 왜 지난 20년간 안 했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대기업들의 그 변화와 연관돼 있다라는 거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데서 일하는 그 구매 담당 임원들 이 구매 담당 임원이 일단 임원이 임기가 예. 2년이 안 넘어가요. 그 말씀 기억납니다. 그리고 2년도 안 넘어가는데 자기 임기 동안에 무언가 실적을 그렇죠. 눈에 보이게 만들려고 네. 그래서 회장 눈에 들려고 그렇죠. 별 무리한 짓을 다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 문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구매 담당 임원도 스톡 옵션을 받아요. 주가 연동으로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럼 당장 주가 올리는 게 더 중요해졌지. 자기 퇴직금 많이 받으려면은 그렇죠. 주가 부양을 해야 네, 되고. 주가 부양을 해야 되는데 주가 부양하는 제일 좋은 게 뭐 비정규직 늘리고 비정규직 늘리거나 아니면 아웃소싱을 더 늘리고 아웃소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당장 그냥 일제가 가격 괜찮고 품질 좋으면 글로 가는 거죠. 사다 쓰고. 이런 것이 이제 이 주가 부양과 연관돼 있고 이 주가 부양을 열심히 해야지만이 이 재벌들이 주거울이 만한 그 지분밖에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펀드들에게 만족을 주는 게 돼 있고 더군다나 펀드의 힘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지난 20년간 경제 민주화를 또 해왔고 이거를 그건 주주민주주의라 얘기를 했고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항상 비판한 겁니다. 이건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예. 경제 투기화다 사실은 예. 라고 비판을 해온 겁니다. 그럼 결국은 재벌들의 그 못된 경영 행태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재벌 개혁을 또 한번 강력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재벌 직장 개혁의 민주주의도 방향이 앞당기고. 산업민주주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주민주주의가 주주민- 아니라 아하. 산업민주주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그리고 그게 또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왜냐하면 산업민주주의 하려면은 뭐 민주노총이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운동판이 바뀌어야 되고 이거 참 쉽지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사실 이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사실은 총체적으로 지금 뭔가 사고방식을 세계 보편적 진보로 좀 나가야 되는 그런 식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의 진보는 뭐 우물한 개구리는 너무 심한 표현이지만 자기 벽 안에 좀 공고하게 버티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거랑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번에 지금 일본이 제조업 공격을 하는 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 한국은 제조업만 딱 봤을 때 이태리 수준의 나라예요. 이미 이태리가 국민소득이 32,000달러거든요. 예. 우리랑 어. 비슷하네. 40,000달러까지 갔다가 지난 20년간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어. 떨어져갖고 거긴 떨어지고 우린 올라가서 지금 만난 겁니다.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한국은 이미 G7 강국에 속해도 모자라지가 않을 정도로 선진국이 된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들도 역할을 한 거 있지만은 대기업, 삼성전자, 현대차기도 역할을 한 거거든요. 예.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인정할 건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인정한 변에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라면은 그럼 개발도상국의 시대나 맞는 그런 재벌개혁, 그런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선진국 전체 통하는 세계 보편적 진보적인 그런 경제민주화를 얘기해야 되고 아 근데 재벌들이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부하거나 안 하거나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재벌들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뭐 지금 당장 이재용이가 지금 뭐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처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벌들은 정말 쥐꼬리만한 지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지금 뭐 100대 기업의 거의 뭐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제대로 힘을 가지고서 몰려 한다면은 아, 힘을 쓸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난번에 그 한진칼 조양호 회장 이사에서 마찬가지죠. 쫓아냈을 때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라든가 이런 스튜어드 것들 코드십을 정말 확실히 발휘하고 하면 내쫓을 국민연금을 수도 있죠. 통해서도 간접 제어도 가능하고 그렇죠. 버르장머리의 일부를 고칠 수도 네. 있다. 네. 지금 뭐 한진칼, 뭐 삼성전자 이런데 전부 다 국민연금이 지금 지분이 이재용 패밀리, 뭐 한진칼 패밀리보다 더 많은데 아, 다음 주에는 이것도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을 저 자리에 앉혀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 근데 뭐 지금까지 김성주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약간 이런 게 다 겁이 나니까 약간 좀 자꾸 시장 논리, 시장에 그래서 맡기자 이런 비판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받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이게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세력이 사실은 갖고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시민운동도 있죠. 예, 그다음에 예. 노동운동도 있죠. 국민연금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시민적 자원, 공적 자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벌들은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마음 먹고 힘을 움직이면 저쪽은 벌벌 떨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방향이 뭐냐라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 재벌들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 다시 반격을 가한다는 거죠. 주주민주주의로 가면 안 되고, 네. 그러면 결국 펀드 매니저나 재벌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배만 불리웠던 그쵸. 것이고, 산업 민주주의, 직장 민주주의로 가야 하고, 노조도 글로벌 스탠다드라기보다는 뭐 ILO 뭐 그런 협약에도 있고 다 예, 그런 거죠. 뭐. 우리 노동조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좀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기들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5천만 국민 전체가 같이 아, 국제화 그건- 만드는 걸 해야 되는 거고요. 다 좋은 말씀이고 부분적으로는 다 이해가 가는데, 진짜로 나라와 사회를 새로 만드는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하신 말씀들, 예. 우리나라가 이번에 경제전쟁에서 수세적인 국면만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고 그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그냥 이미지 메이킹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문화와 인권과 그다음에 뭔가 이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인류 보편적인 그런 의식들을 가져야 되고, 이거는 저는 정부만이 아니라 노동운동, 시민운동, 재벌개혁운동 모든 면에서 저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오늘 박사님께서 첫 화두, 첫 문장을 대통령의 우리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네. 이것으로 시작하신 이유를 네. 지금 결국 이제 여러 골짜기를 거쳐서 다시 이 저수지로 들어오셨는데, 이제는 오늘 강의를 이렇게 구상하신 것은 이해가 되고요. 아무튼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냥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즉 시간의 축적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당장 일본과의 기술 격차는 그 문제로 대응을 해 나가면서 사회 전체의 프레임을 바꿔가는 작업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네. 안 그러면 이런 꼴 또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꾸만 적당히 타협하고 끝내자라는 모종의 압력으로부터도 버틸 수 있는 배포와 비전이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휴가 갔다 오셨더니 워낙 목소리가 짱짱해지셔가지고 그래요? 지치지가 않으세요. 에너자이저인가 하는 그 배터리 선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전기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휴가 다녀오실 때 반갑고, 다음 시간에는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제 그제는 제가 일부러 정시에 끝내봤습니다. 오늘은 뉴스가 일단 굉장히 많았습니다. 뉴스 폭주가 실은 어제 월요일인데 주말 끝에 월요일보다 오늘이 훨씬 더 많은 날이었고요. 일부러 뉴스 몇 개를 뺐는데도 이렇게 많았고, 원래는 약속한 시간보다 약 19분쯤 오버됐습니다. 강의라는 특성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미중 무역 전쟁 국면이 좀 더 전면화, 장기화,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명백하고도 노골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파장은 굉장히 더 커질 것입니다. 지난 1년간 당해왔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 우리는 일본 때문이 아니더라도 고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라도 조금 전에 정승일 박사께서 누누이 강조해 오신 게, 지금 당장은 탁 머리에 들어오는, 흔히 시쳇말로 하는 브라이트하고 섹시한, 지금 곧장 써먹을 아이디어는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지루하더라도 꼭 통과해야 하는 터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이 매우 덥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태풍이 우리 국토의 남동부를 통과한다고 하니까 그 소식도 좀 잘 눈여겨보고, 부모님이나 가족이 그쪽에 계신 분들, 거기 사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안전,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노인처럼 잔소리가 많군요. 죄송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